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8월 5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안심하고 아들내미 군대 보내는 거나 아이들 안심하고 수학여행 보내는 거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윤일병 사건에 대해 천인공노할 살인범죄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약 넉 달 전 세월호 참사 때도 똑같은 분노가 전국을 들끓게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합당한 수습책을 진행해 나가야 군대 내 구타, 학대 방지책도 설득력을 얻을 겁니다.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100일이 넘도록 실질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윤일병 문제에는 화들짝 앞다투는 것, 오해 사기에 딱 좋습니다. 세월호나 윤일병 사건이나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일란성 쌍생아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조속히 합의 처리하십시오. 윤일병 어머니도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 합류케 하실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이강윤의 오늘 8월 5일 이 시간까지 주요 뉴스 몇 개 간추리고 뉴스 브리핑 듣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이 묘연한 거에 대해서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밝히지 못하는 사유로 북한의 위협, 그리고 국가안보상의 사유, 이런 걸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조원진 의원은 사생활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의 위협이랍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어쨌거나 알아야 그런가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8월 15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따로 시간을 내서 세월호 가족들, 생존자나 유가족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도 포함되겠죠, 직접 따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이 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안정국 사정태풍이 몰려오기는 오는 모양입니다. 오늘 경제쟁점 코너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어닝쇼크, 원래 땅 짚고 헤엄치듯 돈 많이 벌던 회사인데 작년에 1조 원대의 적자를 냈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고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 그 의미, 그런 것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연희 때처럼 말씀하시고 싶은 것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다만 기왕이면 모두가 읽는 것이고 누가 조합원 아닌 사람들도 와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니까 어미는 경어 처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보하듯이 또는 반말투로 끝내면 서로의 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평범한 조합원님께서 남기신 글은 잘 읽었고요. 같은 말씀이시라도 경어를 써주셨더라면 제가 더 무겁게 드렸을 텐데. 네. 자,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28사당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일벌 100개 해야 된다. 하나만 한 소리인데 강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은 일벌 100개로 다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 역시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감찰단도 오늘 28사단과 3군 사령부, 육군 본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감찰단이 윤일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은폐나 누락, 늑장 보고가 있었는지 살펴본 뒤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군 검찰은 오늘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윤일병을 폭행한 가해자 이모 병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한 결심 공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네, 세월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하면서 윤일병 사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막 이렇게들 하는 것 뭔가 저의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물론 분명히 파헤치고 엄벌하고 그래야겠죠.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군대 내 가혹 행위들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차마 입으로 옮기기가 뭐할 정도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군 제대 후에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 기소된 사람들을 보면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6월 후임병의 발바닥을 라이터로 지지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모 씨의 사유는 심심해서였습니다. 김 씨는 또 후임병에게 방독면을 쓰게 하고 정화통을 막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모 씨는 이등병인 후임이 혼자 PX, 지금은 충성클럽인 매점에 갔다면서 이등병 후임의 성기를 손바닥과 발 뒤꿈치로 때렸습니다. 또 잠을 깨웠다, 행동이 느리다, 체력이 약하다 등의 이유로 다른 후임병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묘연한 행적 두고 이번에는 또 북한 안보 이런 얘기 했어요. 소상히 들려줘 보세요. 워딩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에서 며칠 전 백악관과 청와대를 향해 공격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 와중에 국가 원수의 7시간 동선을 소상하게 밝혀 듣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며 북한 위협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해명 불가론을 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 나와 입장을 밝혔고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안보상 곤혹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가안보상 이유다. 사생활하고 국가안보상하고는 그럼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합당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정의당 측은 좀 심드렁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정의당과의 합당 여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정작 정의당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오늘 정의당은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전국 단위 선거를 처음 거쳤고 재보선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도 처음 치렀다며 2016년 총선까지 어떻게 나아갈지 내적인 고민이 깊은 상황이므로 우리 당 입장에선 당 바깥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반응은 정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의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에 상승세를 탔고 최근에 역대 최고치인 7.5%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름을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결정하고 오는 20일부터 공식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공감혁신위원회? 네. 예, 좀 길군요. 20일부터 공식 출범한다. 왜 당장 출범 안 한답니까? 오늘이 5일인데?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것들을 더욱 그렇긴 하겠군요. 정하고 나서 출범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은 일단 다 갖다 놨습니다. 예. 공감과 혁신을 얼마나 잘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프란치스코 교황, 세월호 가족들 따로 시간 내서 직접 만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천주교 교황방한 준비위원회는 오늘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교황께서 8월 15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참석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들을 직접 면담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고난의 이천리 도보순례 중인 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와 고 김웅기 군의 아버지 김학일 씨가 자신들이 지고 걸었던 십자가와 함께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떠온 아이들의 피눈물이라 이름 붙인 물병을 교황에게 봉헌하겠다는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단원고 생존 학생들을 통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염원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천주교 평신도 단체들은 교황이 한국 오기 전에 지금 8월 15일 날 오후에 도착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 전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또 한 번 강조하고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16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 미사를 집전할 예정인데요. 현재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 농성을 비롯해서 장애인 단체, 또 케이블 유선 방송 업체 등의 업체 노동자들의 농성이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교황의 시복 미사 집전을 이유로 정부와 경찰이 광화문 광장 농성장을 철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카톨릭 평화 공동체, 서울대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등 천주교 평신도 7개 단체는 오늘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복 미사 이전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야 한다며 만약 시복 미사 전까지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유족들을 시복 미사에 초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학자 김근수 씨는 특별법 제정 전에 시복미사가 봉헌될 경우 공권력과 시민사회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면서 유족들을 해산시키거나 농성장을 없애고자 하는 정부의 뜻을 교황방한준비위원회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앞서서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미사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는 오늘이 단식 23일째인데 23일 전에 여러 명이서 함께 시작했다가 지금 유일하게 남은 유가족이죠. 네. 어저께 JTBC에서 손석희 앵커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23일을 단식하신 분 치고는 아직 꼿꼿하게 자리 정좌해서
찬찬히 자신의 뜻을 밝히는 걸 보고 뭉클하기도 했고 인간의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한 20여 년 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이었나요? 그 총재도 뭐 20며칠간 단식을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때 김영삼 당시 총재는 자기 집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서 했는데 지금 이 김영호 씨 아버지 김영호 씨는 노숙하는 거나 다름없죠. 물론 여름이긴 하지만 겨울만은 뭐 추운 건 없어도 그래도 덥고 습하고 뭐 공기도 좋지 않고 하는데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고 이러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겠다 뭐 이런 말까지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하던데 눈물을 자극하더군요.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개명 전에는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서울예술실용학교가 학교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 새정치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하경 의원에게 1,000만 원에서 6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잡고 해당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의원들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함께 일부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직업훈련시설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고 학교만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세 의원은 모두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 사건 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이게 어제 연합뉴스에 이강인의 오늘 시작하기 한 20여 분 전인 5시 한 5, 6분경에 연합뉴스에 속보로 떴는데 그만 급히 말씀을 전하다가 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고도 하죠. 그곳하고 잠시 헷갈렸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인데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였다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따로 있는데 두 학교를 그만 혼동해서 발음하는 통에 몇몇 청취자분들께도 말씀을 주셨고 제가 답글로는 수정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정정합니다. 세월호 수중수색 일단 재개됐죠? 예, 그렇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일주일 동안 중단됐던 세월호 수중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목포항으로 피항한 바지선 2척이 각각 사고 해역에 도착했고 수색 준비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고 112일째인 오늘 현재 여전히 미구조자는 10명입니다. 네,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약 20여 명 될 텐데 직권 면직 명령 이행하라, 즉 빨리 잘라라 라고 교육감들한테 다시 한번 요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지 않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직권 면직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15일에서 20일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한 교육감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오는 20일쯤에 전교조가 제기한 법의 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이 결과에 따라 고발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대형마트 등의 회원 관리 그리고 병원 예약 같은 거 할 때 주민등록번호 쓸 수 없게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 통신서비스 가입, 부동산 계약 등에서는 지금처럼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관리,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에서는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에게서 들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야.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응?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에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올랐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방의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태풍 할롱은 세력이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오키나와 남동쪽 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에는 남부와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궂은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네, 미리 듣는 뉴스케이죠. 황준호 팀장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막 속보 뜬 거 하나 전하고 뉴스케이 얘기 듣죠. 예, 권오성 육군 예. 참모총장이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군요. 예. 뭐 당연하긴 합니다만 당시 국방장관은 가만히 있는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랄까요? 방탄사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건의 파장과 지금 청와대가 예. 유독 또 이 건을 강조하는 게 뭔가 세월호를 좀 덮어보려는 그런 것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뭐 김관진 일단 청와대 안보실장이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는 집니다만 예. 물 섞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거는 없어야 되겠죠. 예, 일단 사안 자체가 저걸 정부나 여당이 세게 나가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를 받긴 받지만 크게 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걸 세게 나가서 특별히 얻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계산을 혹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언론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예. 어쨌거나 세월호하고 윤일병 사건은 기본적으로 일란선 쌍둥이고 예. 세월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이것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나중에 일어난 것일수록 옛날 걸 덮어버리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데 예.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황 팀장한테 진짜로 이게 정말 조심스럽게 꼭 해야 될 말을 하셔가지고 예. 지금 숙연해졌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다들 아는 얘기고요. 직접 뉴스를 생산하는 우리들은 좀 늘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조심하십시오. 예. 오늘 뉴스케이는 어떤 것들로 꾸립니까?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가 저희 뉴스케이의 키워드입니다. 네. 어제 요즘에 이제 야권에서 야권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런 뭐 여러 가지 100가지 명씩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중앙일보가 두 면에 걸쳐서 기사를 썼는데 을지로위원회를 때려부셔야 된다. 거기가 문제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중앙일보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을을 지킨다면서 갑행세를 하고 있다. 완장창 갑행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을지로위원회가 지키고자 했던 소상공인들 또 뭐 대리점주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다. 대기업 그 본사와의 관계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우원식 위원장, 을지로위원장이 우원식 의원인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이렇게 반박했다. 주장으로 나열하려고 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그 중앙일보에서 썼던 거에 중앙일보가 팩트를 왜곡하고 인터뷰를 비틀어 써가지고 자기들 기사 목적에 맞게 했다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쓴 기사다라는 거를 저희가 일단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별도로 을지로위원회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나. 예를 들어서 저기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된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6.4 지방선거 때요. 저기 여기 저희 국민TV 근처에 출연했었죠. 두부 일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망원시장에서 거기가 이제 새정치위원회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서울시 의원이 됐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분이 사례고 또 그 뭐 의원 배지를 단 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라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어떤 일을 해왔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별도의 리포트를 마련했습니다. 네, 속보 하나 더 전하고 다음 코너 듣죠. 이성한 경찰청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마 세월호 관련 유병헌 시신 발견 이 과정에서의 그 40일간의 헛짓거리. 당연한 수순 같긴 합니다만.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 가지를 지적했었는데 세 개 다 관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 윤일병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유병헌 문제 제대로 대처 못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 활성화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뭐 오늘 새누리당에서 아침에 뭐 그 얘기들을 한 바가지 쏟아냈다고 합니다. 사람 자르는 거는 쉬운 일 중에서도 가장 쉬운 일이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말도 있었답니다. 그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윤일병 사망 사건을 다루는데 박지원 의원인가요? 대통령이 혹시 군대 해체라는 얘기 안 했냐?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경 해체 결정했듯이 그런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순서대로라면 검찰총장도 물러나야죠. 검경 공조가 전혀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검찰 쪽에서 헛발질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이것저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내놓으면서 또 오늘 그 이종걸 의원실에서 개최한 야권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 명의 논객들이 나와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세월호 단식 유가족들이 한 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분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일반 시민들의 연대 단식, 동조 단식은 훨씬 더 늘어나가고 있다. 이런 게 저희 현장에서 근데 그게 집계를 안 한답니다. 그 일부러 뭐 숫자를 자랑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계를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저희 뉴스 PD가 가서 집계를 해본 결과
연대 단식, 동조 단식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다. 오늘 하루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되더라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분들 그리고 조계종 노동위원회 스님 같은 경우 도철 스님인가요? 그 경우는 벌써 21일째 단식을 같이 연대 단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이번 주에 어느 요일에 가서 하기로 예약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요일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식들 가지고 뉴스퀴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3시간 후에 뵙죠. 지금 6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게시판 잠깐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일병 사건을 재보선 끝난 후 7월 31일 보고받고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은 휴가 기간도 아닌데 7시간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단 4줄로 잘 압축해 주셨네요. 이분은 매일 출석하고 너무나 많은 글을 올리기 때문에 닉네임을 제가 자꾸 읽기가 왕싸가지님 고맙습니다. 베로니카님께서 김관진 윤일병 사건 발생 당시에 국방부 장관은 왜 놔두냐 이랬고요. 뽀민 아빠께서 금태섭 전 새정치연합의 대변인이 조금 몇 시간 전에 페이스북 올린 몇 가지 생각이란 제목의 적당한 길이의 글을 그대로 이걸 캡처한 거죠. 이런 거는 올려줬는데요. 말하자면 모두들 반성하자. 그리고 억울함이나 변명 그리고 나는 올바르게 판단해왔다. 이런 자존심들 버리자. 서로 버리자. 이런 얘기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어저께 하고 오늘 금태섭 대변인을 좀 우리 코너에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인터뷰 접촉을 했어요. 요즘 김용민 PD가 다른 프로그램 섭외 뭐죠? 대신 진행하는 거 그거 한다고 그래서 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금태섭 전 대변인하고 선거 전에도 한번 통화를 했고 어제 오늘도 했는데 죄송하다. 요즘은 정말 어느 방송이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써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니 올렸군요. 저는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길게 썼네요. 그랬더니 100분의 1 닉네임께서 학자적 발상이다. 윗글에도 행동 실행에 대한 얘기는 없다라고 느낌을 적어주셨군요. 모두 다 자존심 버리고 억울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반성하자. 그것도 행동이라고 봐줄 수는 있겠죠. 네. 청장들, 육군 총장이나 청장들 사퇴한 거 얘기 써주셨고. 이런 거는 근데 어떻게 정보를 와이로님께서 5시 49분에 금태섭이 페북에 올렸나 봐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올리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문자로 알림이 옵니까? 빠르세요. 윙스께서는 교황의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한 KBS의 보도 또는 프로그램 KBS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까 단식 얘기했더니 닉네임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분께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보름달 빵 힘으로 견뎠다. 그랬나요? 그러면 단식이 아니지 않나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빵을 먹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원래 물하고 소금, 그다음에 필수 비타민 이 정도로만 해야 단식 아닌가요? 보름달 빵 먹었다면 그건 쌀밥 대신에 빵 먹은 건데 그게 무슨. 어쨌거나 그 단식이 한국 정치사에 상당한 의미를 가졌던 건 확실하니까요.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분노와 이게 국가냐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희석돼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정서들이 많이 느껴지는 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일일이 아이디를 거명하지는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의 7시간의 연락 두절 행방묘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게시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자, 지금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7일 육군 제28사단에서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윤모 상명이 유명을 달리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고 윤상병의 명복을 빌고 비탄에 잠겨 계신 윤상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상병은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병역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파괴되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마디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2005년 각종 방송 뉴스. 현역과 제대군인을 막론하고 7명 가운데 1명이 성폭력 피해를 받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를 본 사병이 계급이 오른 뒤에는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폭력의 대물림이 심각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작용되기 때문에요. 자신의 피해 경험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선임병이 되었을 때 통제 수단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것이 불려들여오는 거죠. 성폭력은 주로 포옹 혹은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경우가 전체의 75%를 넘었고 장소는 내무반, 샤워실, 화장실 그리고 초소에서도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타와 가혹 행위는 이제 국방장관까지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 육군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 12건 가운데 대부분이 가혹 행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폭행과 가혹 행위 때문에 멀쩡하던 아들이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한 어머니의 호소를
구병장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건 이번이 3번째. 처음 이상해진 건 입대 1년 만인 지난 2003년 10월 일병 때입니다. 내무반에서 기절해 병원에 실려갔는데 당시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참이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있으라고 했고 그 뒤 기절했다는 게 기억의 전부입니다. 자유와 인권이 몸에 밴 신세대 장병들에게 군 생활이 더욱 힘든 건 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통제 문화 때문인데요. 자유를 원하고 간섭받는 건 정말 싫어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이제 조금만 구속당하면은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군복을 입는 순간 일단 군대는 무조건 통제가 있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는 게 그게 가장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극단적으로 모순된 두 문화의 충돌은 개인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전체 병사 10명 가운데 1명꼴로 군대 부적응 현상을 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냥 혼자 화장실에서 울 때도 있고 로선수를 겪는 경우도 있고요. 육군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이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자 국방부 장관이 사과문을 발표했고 물의를 일으킨 장교는 구속됐습니다. 귀중한 자식 형제들 군대 보낸 가족들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가라앉았을런지. 이제부터 들으실 내용은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과. 그런데 인분 먹인 사건이 아니라 당시 있었던 또 다른 사건, 즉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한 것.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조속히 치유되도록 재반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사후 조치는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걱정은 10년 뒤에 우리가 다시 국방장관의 부질없는 사과를 들어야 했다는 것이고 아마 또 10년 후에도 그러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군참모총장, 서울경찰청장 잇따라 사표 냈네요. 네,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질책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네요. 잘못한 사람 잘라내는 거 사표 내라고 말하는 거야? 제일 쉽죠. 중요한 것은 다른 걸 텐데. 어쨌거나 잘못했으면 물러나는 건 맞죠. 자, 새정치연합이 비상대책위원회 명칭을 필요하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뭐 그것을 네. 시비할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 이름 명실상부하게 해 나가느냐, 해 나갈 수 있을까? 아마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셔서 첫 아이템으로 이걸 고르셨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쪽 몇몇 의원들 또 당직자들 그리고 보좌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오가면서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그런데 어쨌든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대권을 갖고 이제 당헌 당규에 따르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단 제가 만나본 의원들 또 당직자들 보좌진들 전부는 아니겠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극히 소수일 텐데, 이 만나서 얘기 들어본 한 6명, 7명 중에 단 한 명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민공감혁신위원회라고 명칭 붙은 이 국민공감을 끌어내고 정말로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물론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일을 100% 해낼 거다, 이렇게 100%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분위기가 이 해석에 따라서는 사실상 이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짐은 떠넘겨 놓는
네. 좀 이런 분위기처럼 느껴지는 측면도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근데 앞으로 이제 이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이 비대위에 이제 어느 사람들이 들어올 거냐, 내부 인사가 어느 정도로 들어오고 또 당내 개파 갈등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녹여질 거냐,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크게 지금 아주 좀 뭐랄까요, 이렇게 딱 당력을 총 집중해서 이거 정말 우리 이렇게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 절실함 이런 것들이 아주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제가 그래서 공교롭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글쎄, 공교롭네요. 예,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 실제로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가까운 몇몇 의원들 또 그 바로 주변의 측근 보좌진들은 사실 이 비상대책위원장 만든 거를 거의 대부분 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당 상임 고문들 또 뭐 선수에 따라서 중진 의원들, 초선 의원들 또 비례대표 의원들 이렇게 쭉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서 대체로 쭉 형성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죄송합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황이 간 건지 아니면 실제로 여러 개파들이 어쨌든 자신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이 박영선 원내대표로 가는 게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 공감을 끌어내고 또 당을 제대로 철저하게 혁신해내는 이런 큰 흐름은 잡아놨지만 계획은 잡아놨지만 이게 실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정말로 이 야권 지지층의 바람과 기대대로 갈 수 있을지 좀 장담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다 독배를 미루고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대충 수습이 되어가고 어떻게 하면은 어쨌거나 2016년 국회의원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기 당대표나 나는 준비해야겠다. 뭐 좀 당의 머리 큰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국민공감혁신위원회란 이름은 또 한 번 허탈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일단 오늘 듭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얘기들 좀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국민공감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투쟁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생활정치 이 의제들을 가지고 경제민주화, 정의, 복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 능력 있는 정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 당내 공천 문제에 대한 그 비판적인 이 순서기들을 이제 의식했겠죠. 그래서 얘기한 게 사실상 전략 공천은 배제하겠다. 예. 그리고 선진국이 진행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런 의지도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충되거나 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해서 흐지부지 될 우려 이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특히 이 공천 문제 그리고 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 이거는 사실상 여야 협상이 필요한 대목도 있고 특히나 이 당내 공천 문제에 있어서 상향식 공천이라는 그 명분이 굉장히 주는 그런 뭐랄까요 그 선점 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 새누리당이 갖고는 있지만 사실 상향식 공천의 원조 실질적인 상향식 공천을 해왔던 게 예전에 이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7대 국회 당시에 열린우리당 그랬죠.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기관당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상향식 공천을 전면화했는데 결국은 당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당에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전략공천을 배제한다는 게 과연 지금 이번에 730 재보궐선거 때 어쨌든 광주와 광주 광산을과 서울 동작을에 이 전략공천 문제가 뭐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략공천을 배제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상향식 공천을 전면화하겠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냐를 두고도 사실은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전략공천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렇죠. 전략공천을 전략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대형 사고를 친 거 그게 문제죠. 그렇죠. 꼭 필요하다면 전략공천을 앞으로도 해야죠. 말 그대로.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의 얘기가 사실은 아주 세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 상징적인 몇 마디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랬을 거다라고 미뤄 짐작은 하지만 방향 자체를 제대로 잡고 있는 건지 혹은 실제로 서대도 개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야 협상의 대상인데 이 부분을 사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당선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민심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정치권이 빨리 받아들여서 좀 전면화시킴으로써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는 네.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새누리당이 이 선거제도 개선, 선거제도 개혁, 선거법 개정 이 부분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을 어쨌든 뭐 옳은 얘기, 좋은 방향 뭐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현실화하는 과정이 과연 녹록하겠느냐 네. 이런 좀 우려는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먼저 자승자박 또는 자충수를 둘 수 있는 수를 미리 공표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실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전략공천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당의 노선과 이념 그다음에 개파 간의 융합책 또는 뭐 명확한 스탠스 이런 걸 텐데 한번 뭐 지켜는 보십시다. 네. 윤일병 사건을 은근히 노골적으로 글쎄요 보는 사람에 좀 따라 다르겠지만 여권에서는 좀 이용하려 드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데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논의에서는 계속 강경 모드로 계속 나가네요. 이 강경 발언의 수위가 네. 점차 높아져서 아예 오늘은 노골적으로 예. 이 여야가 사실 어제까지 좀 의견을 일부 접근시켰던 이 세월호 특별법 과정에서 특검 도입 문제, 특검 도입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한때는 특검하자는 게 새누리당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특검해서 거기다가 수사권과 기소권 주면 사법체계와도 충돌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로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만 730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검 안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고 경제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네. 본의 아니게 그런 얘기가 나왔겠다. 이렇게 좀 선의를 해석하고 싶습니다만 네. 어쨌든 세월호 참사 이 문제 때문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서민 경제가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공식 회의에서. 예.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그 해법을 특히 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이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갑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게 맞지. 네. 마치 세월호 참사 때문에 서민 경제 다 죽는다라는 아주 노골적이고 정략적인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지 참 어안이 정말 정도인데. 네. 실제로 보면 오늘 그나마 이 새누리당 내에서 온건파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서 특검 문제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 관련해서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네. 야당에 더 이상 양보할 건 없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지금 연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한편에서 이 당 정책위는 이 19개 경제 관련 법안 이런 것들 빨리 처리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으니 이게 결국은 야당의 불복을 사실상 요구하는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좀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정치의 과정은
당분간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분명해질 만큼 굉장히 연일된 강경 모드를 쏟아내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이 특별법 제정 문제나 이 국정특위 활동은 적어도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애듭이 지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함도 있고, 또 730 재보선의 11대 4라는 참패, 충격적인 그렇죠? 참패의 네네. 결과이기도 하죠. 오만방자할 빌미를 준 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참 중요했는데, 참 모든 선거는 국민의 심판이자 민의의 표출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선거란 띄엄띄엄 늘 모든 선거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바둑으로 치면은 대마의 향배에 대단히 중요한 한 수, 작점이었는데, 참 여러모로 해서 아쉬움을 남고, 결국 힘들어지고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 관련 가족들인 것이고, 그렇죠. 네. 그 사건을, 그 참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쨌거나 아픔을 딛고 질적인 변화를 이룩해야 할 거의 절체절명의 기회였는데, 이것을 그만 좀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점에서 많이 열패감,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730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 민의의 대변자가 되라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네. 결국은 이 밀어붙이고 강경모드로 가겠다는 것을 사실상 대외적으로 천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죠. 이 점에서 보면 사실 당분간 국회는 계속 열려 있겠지만 네. 이 생산적인 수용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원해준 사람들의 힘을 믿고 가라.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양정대 기자하고 오늘은 살짝 웃는 얘기도 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양 기자, 이거 하나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하나 듣고 가시죠. 양 기자한테 하는 돌발 질문은 아니고요. 윤일병 사건을 보면서 어느 분께서 방금 게시판에 올리셨는데, 이 게시판이 우리는 굉장히 뜨거워요. 아주 실시간 쌍방향 소통성이 대단한 곳인데, 군대에 가서 억울한 일 당하고도 꾹꾹 참고 참으면 이번에 구타에서 사망당한 윤일병처럼 되고, 안 참으면 왜 22사단 동부전선 총기 난사 사건의 그 임병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면 윤일병, 안 참으면 임병장처럼 되는 나라, 대한민국 군대, 통탄스럽다, 이런 말을 압축적으로 어느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그 유명한 신문사의 편집 기자들보다 훨씬 제목을 잘 뽑으신 것 같아서 양 기자도 기사 쓸 때 참고하시라고. 예, 내일 뉴스로 또 만나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고요. 참으면 윤일병, 안 참으면 임병장, 이 글 올려주셨던 분, 제가 그 조남 아이디를 미처 못했는데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윤일병 사건 관련해서 오늘자 중앙일보에 제목이 조금 깁니다. 박 대통령 휴가 중에 무슨 일이냐 전화. 한민구 장관 다음날 전군 지휘관 회의 소집이라는 긴 제목의 기사 일부를 듣고 그것에 대한 제 말씀 짧게 올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 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휴가 중이던 박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윤일병 사건을 접한 뒤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상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날 각 군 총장과 만나 고위 정책 간담회를 했던 한 장관이 토요일인 지난 2일 오전 각 군 총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네,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꼭 그 타이밍에 휴가를 냈어야 하는가, 이거 가지고도 저도 뭐 할 말이 있습니다만, 일단 휴가는 뭐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문제의 핵심은 아니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십시다. 어쨌거나 휴가 중에 특별히 전화를 할 만큼 대단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대한 사건 맞지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 그럴 일이야 전혀 없겠지만, 제가 리더라면 전화해서 좀 알아보라고 하는 한편, 이번 휴가는 뭐 세월호 건도 있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조용히 지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까지 걸어서도 한 20분이면 옵니다. 경복궁 통해서 이렇게 오면요. 저는 일단 광화문 단식 농성장을 찾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쇼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물론 그것을 기대한 사람도 없었겠지만. 다음에 윤일병 사건이 터지자 혹시 이것을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점점 소수화되어 가고 있는 듯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유가족과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그런데 730 재보선에서 압도적인 차로 여당이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일병 사건, 이거 역시도 파헤치고 엄벌하는 데 명분은 확실히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죠. 근데 어쨌거나 세월호 사건을 덮을, 일면톱을 바꿀 사안으로 이거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누군가가 정치적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래서 휴가 중에 국방장관을 찾아서 뭐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라고 했고, 실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김관진 실장한테 알아보라고 하는 게 더 빨랐죠. 김 실장 재직 중에 일어난 일이고, 당시 보고는 첫 보고를 받은 사람 역시 김관진 실장이라는 것은 청와대 김기춘 실장도 시인했던 바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 핑계를 대고 국방부는 이것을 대충 넘겨왔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재판도 3번인가 열렸었어요. 그러다가 군인권센터에서 알리는 바람에 비로소 알려진 것이죠. 그 잔악상에 지금 다들 놀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없어서 놀란 게 아니고, 그동안 군대 내에서 그 수많은 의문사와 노골적인 뭐 폭행, 학대, 그다음에 거의 이렇게 타살성 자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몇백 건, 아마 창군 이래로 따지면 몇천 건, 몇만 건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누가 대충 옷 벗고 보직 해임하고 직위 해제하고 기자들 앞에 와서 그저 사과 한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세월호 대참사로 온 나라가 신경을 쓰고 저쪽에 쓰고 있을 때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국방부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질타를 했어야 하는 대목은 이겁니다. 사건의 실체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실체는 일단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럼 국방부는 왜 이것을, 세월호 사건 나기 정확히 열흘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7월 31일 날 이 지경이 됐느냐? 그런 걸 알아보라고 했어야죠. 군대 내에서 그런 학대나 가혹행위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단 말입니까? 또 하나, 한민구 신임 국방부 장관, 신임이라고 하기엔 뭐 취임한 지 오래됐지만 신문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신문 보고.
자,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저도 행정부 경험 노무현 정부 때 잠시 일을 해봐서 아는데요. 장관이 취임을 하면 그가 그 장관, 해당 부처의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아니 오히려 잘 아는 신임 장관에게일수록 밑에서 더 상세히 업무 보고를 합니다. 왜? 꿰고 있으니까 업무를. 실무 담당자들이 그냥 좀 좋은 것만 보고하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전혀 모르는 핫바지나 이상한 교수나 아주 생뚱맞은 사람이 오면 국방부 관리들의 핵심들, 뭐 차관이나 기획실장 또는 뭐 1급 라인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위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출신, 한민구 합참의장 지냈고 뭐 군인 아닙니까? 그럼 국방부 통이죠. 자기들 선배죠. 그럴수록 뭐가 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4월 달에 있었던 그 잔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 즉 국방부 핵심적인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일은, 사병들끼리 어떻게 해서 한 명이 비참하게 죽고 이 정도 일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어제까지 많이 있어 왔고 그런 거 대충 몇 명 옷 벗기거나 뭐 때린 병장이나 좀 혼치검 내주면은 또 괜찮을 일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현안 보고에 현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한민구 장관이 신문을 보고서야 이거 뭐지라고 물어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민구 장관이 그 신문을 우연히 안 봤거나 뭐 그랬다면 언제 보고를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또 아예 보고가 계속 없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관료예요. 국방부는 군의 관료주의화된 관료, 탑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관료. 김영삼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군의 문민화 뭐 이런 거였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진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제안 또는 재언하고 싶습니다. 일단 군대 내에 인권센터라는 것을 분명히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도 있긴 있는데 왜 제가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니, 군대에는 여기 물론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실 것이고 소상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휘관 관할권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이제 뭐 연대 단위일 경우는 연대장일 거고 사단이면 사단장일 거고 군단이면 군단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위 부대 내에서 거의 제약받지 않고 독립적 전권을 행사하는 지휘관 관할권에 의해서 무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이런 것도, 그리고 그거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징계 이런 것도 본인이 그걸 감경해 줄 수도 있고 특별히 봐줄 수도 있고 또는 재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군, 검찰이나 수사 계통의 인력 역시 지휘관, 그러니까 사단장, 그 아래 모두 다 예속돼 있는 것이죠. 이 민간의 사법제도처럼 완벽하게 독립성이 보장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 내 무슨 상담센터를 운영하건 뭐 소원 수리를 받건 하는 것들 전부 다 1인 독재 왕국 왕 밑에 그냥 네가 이번에 요거 맡아봐.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실효를 기대할 수 없고 완전히 독립적이고 군 소속이 아닌 외부인으로 하여금 군내 인권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하고 당분간은 이런 학대 건수나 뭐 구타 건수, 소원 수리 이런 것을 신고를 받는데 신고 건수가 적은 곳은 반드시 처벌하겠다 또는 감점하겠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조금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왜? 예전처럼 신고 건수 많은 곳은 문제가 있었던 사단이고 문제가 있었던 군대니까 지휘 책임을 물어서 너 혼내겠다. 그러면은 웬만한 건 유야무야 또 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발상을 해야죠. 우리 사단, 우리 부대에는 이런 이런 학대니 구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적게 보고할수록 가서 상세히 들여다보고 만약에 축소하거나 누락한 게 있으면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강력히 하고 그 사람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켜 놓으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실효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휘관 관할권 밖에다가 이런 거 만들지 않는 한 영원히 이건 계속될 것이다. 왜 미국 군대나 한국 군대나 어느 집단이나 모아놓으면 수컷끼리는 서열을 정하려고 하고 다툼이 있고 마련인데 왜 미국 군대는 이런 게 없습니까? 왜 우리만 있고? 그러면 이거 민족적, 인종적 특성이 아닐 거 아닙니까? 운영 방식을 바꿔야죠. 풍요 세대,
한 집에 한 가정이나 아니 한 자녀나 두 자녀만 낳고 컴퓨터와 훨씬 친하고 소통에 덜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 아이들이 없이 큰 아이들 아닙니까? 지금 군대 친구들. 그들의 특성에 맞게 군 문화를 바꿔나가야죠. 둘째, 대통령이 할 일은 국방부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관료주의를 철퇴하는 겁니다. 뭐 군대 내 인권센터 이런 건 다 계획은 짜여져 있어요. 그런 것까지 대통령이 신경 쓰려고 하지 말고 당시 김관진 장관이 이것을 보고받고 어떻게 초동 대응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라고 해야 됩니다. 정말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하라고 했다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당시 국방부 장관은 왜 놔둡니까? 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옆에다가 승진시켜서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일병 사건과 세월호 사건은 일란성 쌍생아이자 윤일병 사건의 304배쯤 대규모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희생자 명수로만 보자면 뒤늦게 알게 된 일이라고 해서 이것만 더 호들갑 떨어선 절대 되지 않고요. 대통령은 이것과 저것은 별건이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물론 뭐 야당이 지금 대단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국면이어서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교황이 다녀가도 이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고 교황에게 모든 걸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이 그들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것 상징성을 갖고 있고 정부의 일정 부분 압력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황이 떠나고 나면 우리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논점은 한 가지고 달라진 건 없다. 윤일병 사건은 세월호와 같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과외 선생님 길경식 기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청취자분께서 질문 주셨죠. 현대중공업 돈 잘 벌고 튼튼하다더니 왜 이렇게 큰 게 적자를 냈답니까? 일단 어느 정도 적자를 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 29일에 현대중공업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영업 손실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네. 이게 좀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은데요. 매출액은 보면 12조 8천억이 넘어서 매출액 자체도 일단 같은 기간 대비로 해서 2% 이상 감소를 했고 당기 순손실이 한 6천억 정도 나온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영업 손실액이 1조가 넘은 건 이 당기 순손실 외에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 등 대형 공사에 설정한 이제 4,700억 원의 일회성 충당금 때문에 이 적자가 사상 최대폭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일회성 충당, 네, 일회성 충당금이라는 게 뭐예요? 좀 말이 어렵네요. 이 충당금이라는 건 미래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손실에 미리 대비해서 그 손실만큼 미리 자본금을 빼놓는 거예요. 그 돈을 미리 빼서 나중에 손해 나면 이거 이제 메꿔야지라고 해서 빼놓는 건데. 은행에서도 무슨 대손 충당금인가 해서 쌓아놓는 그런 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손실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조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에서
나중에 거의 확실히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그 양만큼 지금 비용을 빼놓은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조선을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조선 외에도 해양이라든지 플랜트, 다른 계열사들도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지금 그 현대중공업이 한동안 그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기로 이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지금 노조하고 이 통상임금 또 임금 인상 관련해서 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여름휴가를 들어가 있어요. 근데 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현대중공업이 적자를 크게 일부러 더 부풀려서 한 이유는 지금 통상임금이나 여러 가지 그 임금 관련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 이제 어필을 하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사측이 그런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현대중공업의 이 경영 악화라는 건 상당히 좀 구조적인 면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현대중공업의 경영 악화가 구조적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좀 더 큰 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세계 경제가 2000년대 초반 이후서부터 중국의 어떤 고성장 특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산 시장의 거품으로 인해서 좀 한동안 좀 길게 꽤 상당한 기간 동안 호황 국면을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뭐 연평균 4%대 성장을 보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대 평균 성장을 보였었거든요. 경기가 이렇게 계속 호황을 기록하다 보니까 소비, 투자가 계속 확산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서 상품이라든지 원자재를 중심으로 세계 교역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서부터 2007년도까지 보면 연평균 거의 10% 가까이씩 교역량이 계속 증가를 해요. 특히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그 생산량을 늘려가다 보니까 이런 그 교역량 증가에 기여를 했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운업이 당연히 호황을 이루고 또 계속해서 배를 건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선업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운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해운 운임도 폭등을 하고 해운업이 사상치대 호황을 누리고 동시에 이제 유럽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조선 배를 계속 이제 만드는 수주량이 폭발을 하다 보니까 조선업도 같이 호황을 누리는데 문제는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해운 업황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게다가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주문했던 수주량을 대규모로 취소를 하고 신규 수주도 거의 격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 만드는 배값도 급격히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주 감소가 아마 적어도 2015년까지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상도 더 수주량이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업 뭐 철강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이나 해운 관련해서 과잉 투자가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도 물론 조선업이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나라, 중국이 이 극심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불황이 더 좀 길고 극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동안 한 10여 년간 세계 조선업계를 주무르다가 우리가 이어받아서 한 10년, 2000년대 초반부터 한 10년 가까이 우리가 1위를 해왔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저임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를 맹추격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해운업 불황으로 힘들 때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가격 경쟁력 같은 거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선업이 뭐 플랜트니 이런 걸로 많이 그 업종 변화,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나온 뉴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 조선업종인 현대중공업이 좀 이익을 옛날보다 못 내는 건 실은 너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기도 했군요. 그렇죠. 이미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중공업 이제 오늘 하나 뭐 좀 물어보십시다. 요즘 새누리당이 뭐 오늘만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꽤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세월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상 뭐 규명 특별법 이런 거 말고 빨리 경제 살리기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 경제 전문가인 길 이사께서 보시기에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막 이러는 게 세월호 참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돈이 큰 기업에만 쌓여 있고 돌지가 않아서 서민들은 힘들게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 양단 간의 선택지를 드렸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아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세월호와 관련해서 모든 경제 책임을 이제 세월호와 그 이제 아이들 탓으로 돌리는 그 정치인이라든지 관료들은 거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어떻게 보면 한 명도 구하지 못했잖아요. 예, 예. 근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뭐 미안함이라든지 어떤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금 자기들의 어떤 무능함과 부도덕함으로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을 이때다 싶어서 그 세월호로 모든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는 돌린다는 건 예. 거의 이건 그 비양심을 넘어서 거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고요. 사실 그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이전서부터 안 좋았고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도 지금하고 경제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괜히 호도되시고 세월호를 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거는 전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정가산책이란 코너를 진행하다가 네. 정치권 얘기 전해주는 저 한국일보 양 기자가 새누리당의 높은 사람들이 그 요즘 경기 나쁜 거를 세월호로 막 미루고 있어서 그런다 그래서 아 이거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외환 보유액이 뭐 계속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 얘기 넘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외환을 얼마나 갖고 있기에 뭐 최대치 갱신이라는 겁니까? 일단 7월 말 현재로 외환 보유액이 3,680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380조 5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만 이제 200억 달러 이상 늘어났고 작년에도 거의 2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한 15억 달러 정도가 늘어나서 지난달에 56억 달러 이상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조금 둔화된 모습이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한동안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네.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 자체가 많아지고 이를 환전하려는 수요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예. 한국은행의 이 외환 보유고가 좀 인위적인 개입이 의심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이 추세를 보게 되면 2013년도 중반서부터 2014년도 이제 말 혹은 2014년도 말 전후, 2014년도 전후로 해서 200억 달러가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5월, 6월 이쯤에서 100억 달러 정도가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외환 보유고가 급증을 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네. 원화 가치를 이제 일부러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IMF에서 한국 정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급증한 이유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예. 한국 정부가 이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시장에 개입을 해서 원화를 풀고 달러를 사들였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아, 한국 돈 가지고 달러를 사들여서.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에 좋은 게 뭔데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렇게 하면 이제 수출 대기업들이 네. 만약에 이제 1달러에 1,000원 할 때는 예. 수출을 1달러를 하면 1,000원만 버는 거잖아요.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900원 만들면 그렇죠. 1,500원 이렇게 해버리면 예. 1달러어치를 똑같이 팔아도 500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똑같이 팔아도 500원이 늘어나니까 수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 근데 실제는 지금 원화가 계속 우리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계속 시장에 개입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시장의 힘에 의해서 이게 다시 돌아갑니다. 글쎄요. 그게 조작, 일종의 인위적 조작 또는 개입인데 네. 우리가 그건 막 몇 조 달러를 쌓아두고 거대한 시장하고 맞붙어도 이길까 말까한 게임인데 일개 한국은행이 그거 갖고 있는 금 다 팔아도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에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고가 세계에서 가장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거의 4조 달러를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제 연 한 745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매년 거의 70조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중국은 워낙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그 금리가 높은 돈을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은 거의 뭐 채권 금리가 0%니까 그렇죠. 제로 금리니까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 금리 차로 인해서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이 외평채 그러니까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인해서 운용 손실이 거의 6조 원 가량 손실이 났어요. 한 해 동안. 그럼 이건 또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거거든요. 이게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꼭 좋아하는 건 아니군요. 어쨌거나 왜 늘어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문제 쉽게 풀어주셨는데 저희들이 공부를 잘 안 하면 쉽게 설명해 주셔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수업의 눈높이를 중간에다가 맞춰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점검 코너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긴급 속보들이 있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귀한 말씀들 충분히 반영 못해서 조금 송구스럽고요. 답답한 하루가 또 지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늘 오후 한 2-3시경에 클로징하고 오프닝을 여기 방송국 PD한테 보내놓고 방송국으로 오는데요. 오늘은 조금 사설이 좀 길어도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국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열어봤더니 목이 메이고 콧날이 시큰했고 그렇지만 옆에 앉아있는 승객을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이 흘렀는데 그거 그냥 두었습니다. 좀 나이 든 남자가 지하철에서 눈물방울 맺히는 거 창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 눈물 참기도 싫었고 그랬습니다. 조상훈 해직기자,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의 이메일이었는데요. 아마 조합원 여러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중에 일부로 클로징을 대체하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TV 조합원 대다수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일당인디 출자금으로 입금해버렸소. 중간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되지라우. 아시겠소? 한 구자 5만 원 만들려면 폐지를 며칠 모아야 되는지 아요. 손지들 용돈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디 이 일이 더 중요한 게 보냈소. 돈도 안 내고 방송 듣는 게 도둑질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요즘 국민TV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